이게 어떻게... 순식간에 강우진 회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마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던 그 냉혈한 같은 강철 심장을 가진 그의 손이 지금 가정부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의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를 보는 순간 도저히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21년입니다. 무려 21년 동안 찾아 헤맨 그 목걸이가 지금 자신의 저택 거실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하는 가정부의 하얗고 얇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토록 애타게 그 목걸이를 찾아다녔고, 도대체 왜 그 목걸이는 저 가냘픈 가정부의 목에 걸려 있었을까요? 오늘도 임영훈의 담장이 라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꽁꽁 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한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 부디 시간을 조금 내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좋아요 기운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꼭 여러분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서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22살. 가정부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죠. 손목시계 알람을 끄고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졌어요.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이 목걸이는 서진이가 기억하는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보육원에서 자란 서진이는 18살이 되던 해 시설을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우연히 가정부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살며 일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강우진 회장,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우진그룹의 총수였습니다. 서진이는 지하 직원용 숙소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6시,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주방에는 벌써 총괄 가정부인 나수키 씨가 와 있었습니다. 선하고 푸근한 인상의 나수키 씨는 서진이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늘 그렇듯 봄 기운처럼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어머, 서진이 왔네.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안녕하세요, 수키 선생님. 오늘은 큰댁 사모님께서 친정 손님들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정신없을 거야. 거실이랑 응접실 청소 특히 신경 써야 해. 큰댁 사모님, 그러니까 강우진 회장의 부인 차영미 여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서진이를 볼 때마다 독사같이 매섭게 눈을 흘기곤 했죠. 이유는 몰랐어요. 그저 자신이 미천한 가정부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침 준비가 한창일 때 저택 2층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우진 회장의 외동딸 강은채가 우당탕탕 뛰어내려오는 소리였어요. 25살인 은채는 나이에 맞지 않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채 거만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야, 거기 가정부. 내 방 청소 아직도 안 했어? 서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채님. 오전에 바로 하겠습니다. 은채님은 무슨 아가씨라고 불러. 가정부 주제에 격식도 모르냐? 죄송합니다, 아가씨. 은채는 코웃음을 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외제차 키를 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죠. 서진이는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가 자신을 매번 이렇게 하대한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자리를 잃으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보육원 출신인 자신을 받아준 곳이 여기뿐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서진이는 엉덩이에 불이 붙은 사람처럼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응접실을 정돈하고 화장실을 닦았죠. 점심때쯤 되자 현관문이 열리며 차영미 여사가 특유의 그 거만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화려하게 치장한 2명의 중년 여성이 따라 들어왔어요. 언니, 집이 정말 멋지네요. 이 정도는 되어야 우진그룹 회장 댁이지. 영미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님들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진이는 재빨리 차를 준비해 들고 갔죠. 실례합니다. 차 가져왔습니다. 영미 여사가 하찮은 물건을 바라보듯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거기 두고 나가. 네, 사모님.
서진이가 물러나려는데 영미 여사의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영미야, 저 애 몇 살이야? 얼굴이 참 예쁘네. 가정부야.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영미 여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4시쯤 강우진 회장이 귀가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죠. 눈빛은 서리빨같이 차가웠고 걸음거리는 먹이를 향해 걸어가는 호랑이 같았어요. 서진이는 복도에서 회장님을 마주치자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서진이의 목에 머물렀습니다. 은목걸이가 앞치마 밖으로 살짝 드러나 있었거든요. 회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목걸이. 네? 아니 됐네. 우진 회장은 이내 표정을 거두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저녁 무렵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 은채가 친구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크게 웃으며 떠들었죠. 엄마, 오늘 백화점에서 가방 샀어요. 한정판이래. 그래, 잘했네. 우리 딸은 최고만 써야지. 서진이는 식탁에 저녁을 차리며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데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신기했어요. 부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세상 사람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 강우진 회장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회장, 차영미 여사, 그리고 은채. 서진이는 옆에서 시중을 들며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가족들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유럽 출장 가시죠?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은채야, 공부나 해. 네가 나중에 회사 경영 배워야지. 에이, 재미없어. 영미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은채 유학 보내는 건 어떠세요? 미국 MBA 프로그램 알아보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생각해봐야지. 우진 회장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사실 그는 최근 계속 무언가에 마음이 쓰이는 듯 했어요. 식사 중간중간 서진이를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목걸이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죠. 식사가 끝나고 서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우진 회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절대 오지 않을 공간이었죠. 서진 씨. 네, 회장님. 서진이는 놀라서 물기 묻은 손을 닦았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건가? 아, 이거요?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가 버려졌을 때 목에 걸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우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육원. 어느 보육원이지? 서초에 있는 사랑이 집이요.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그때 영미 여사가 주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계세요? 아, 아니네. 그냥 물 좀 마시러. 우진 회장은 급히 주방을 나갔습니다. 영미 여사는 서진이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봤어요. 너 회장님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알았지? 네, 사모님. 서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이는 지하 숙소로 내려가 침대에 누웠어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죠. 회장님은 왜 이 목걸이를 보고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혹시 이 목걸이에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걸까? 서진이는 어릴 적 보육원 선생님께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병원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을 때 이 목걸이만 유일하게 걸려 있었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이름표도 메모도 아무것도. 내 부모님은 대체 누구였을까? 서진이는 평생 품어온 질문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낡은 은목걸이만이 과거를 증언하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차영미 여사가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굴었거든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서진이에게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다시 해. 반찬 가짓수가 적잖아. 더 준비해. 테이블 세팅이 엉망이네.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어. 서진이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숙희 선생님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끼어들 수는 없었어요. 주인 사모님의 기분을 거스르면 자신도 위험해지니까요. 점심때쯤 은채가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들은 거실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었죠. 은채야, 너희 집 진짜 크다. 부럽다. 당연하지. 우진그룹이잖아. 근데 저 가정부 진짜 예쁘다. 어디서 뽑았어? 은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냥 보육원 출신이래. 불쌍해서 일 시켜주는 거지. 서진이는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출신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되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죠. 이곳에서 버텨야 살 수 있으니까요. 오후에 우진 회장이 서재에서 서진이를 불렀습니다. 서진이는 긴장한 채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우진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듯,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진 씨, 자네 혹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 2004년 3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발견됐을 때 병원에서 추정한 날짜예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3월 15일. 네, 회장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네. 서진이는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재를 나온 서진이는 복도에서 영미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영미 여사는 서재 쪽을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서진이에게 다가왔어요. 너 회장님한테 무슨 말 했어? 그냥 생년월일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쓸데없는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마. 분수를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사모님. 앞으로 회장님께 사적인 얘기 하지 마. 일만 하면 돼. 알겠어? 네, 사모님. 서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지만 꼭 눌러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 은채가 엄마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영미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진이를 불렀어요. 서진 씨, 이리 와봐. 네, 사모님. 오늘부터 네 업무 범위를 조정하겠어. 2층은 출입하지 마. 1층 청소와 주방 일만 해. 네? 그럼 은채 아가씨 방 청소는 숙희 씨가 할 거야. 넌 신경 쓰지 마. 서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죠.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날 밤 서진이는 숙소에서 숙희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숙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아, 너 혹시 사모님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니요, 전혀요. 왜 그러세요? 오늘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앞으로 너 행동 잘 지켜보라고. 뭔가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보고하래. 서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나도 알아. 근데 조심해. 사모님한테 잘못 보이면 그때부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 숙희 씨의 경고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서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은채가 친구들과 파티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진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야, 가정부. 여기 치워. 서진이가 다가가자 은채는 일부러 와인 잔을 서진이 쪽으로 쏟아버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서진이의 옷에 튀었어요.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은채의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서진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괜찮습니다, 아가씨. 괜찮긴 뭐가 괜찮아? 빨리 치우라고. 서진이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은채의 눈빛에는 아기가 가득했어요. 뭔가가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서진이를 향한 적대감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었죠. 그날 밤, 우진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1년 전 사진들이었어요. 그중 한 장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정말로 사랑했지만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아내였어요. 수연아, 우리 딸이 살아있을까?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21년 전 아내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혼란 속에서 갓난아기가 실종되었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살아있다면 유괴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끝내 아이는 찾지 못했죠. 회장은 그때 아기 목에 걸어준 은목걸이를 기억했습니다. 아내가 직접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 목걸이를 가정부 서진이가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회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만약 아니라면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된다면 회장은 두려웠어요. 반면 영미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 저 애가 절대 이 비밀을 알면 안 돼. 꼭 막아야 해. 회장님이 이상한 생각하기 전에. 전화 저편에서 누군가가 대답했고 영미 여사는 무언가 감추려는 듯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좋아. 빨리 처리해. 영미 여사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고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정말 많이 수상했어요. 마치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상자 속에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자신의 치부를 막 들키기 직전인 것처럼 너무나도 다급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채가 다가와 일부러 서진이의 어깨를 세게 쳤어요. 비켜봐. 길 막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서진이가 비키자 은채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여기 있는 것도 우리 아버지 자선사업 덕분이야. 감사한 줄 알아. 네, 아가씨. 근데 요즘 왜 아버지한테 자꾸 어슬렁거려? 뭔가 노리는 거 있어? 서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내가 다 봤어. 아버지 서재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그건 회장님께서 부르셔서. 시끄러워. 가정부 주제에 변명까지 하네. 은채는 물잔을 싱크대에 던지듯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서진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미움받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은채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정부 한 명 더 뽑는 게 어때요? 서진이 혼자 서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진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그냥요. 집이 넓잖아요. 사람 하나 더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영미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회장님. 요즘 서진이가 일 처리가 좀 느린 것 같더라고요. 우진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진이 잘하고 있어. 굳이 사람 더 뽑을 필요 없네. 은채와 영미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의 태도가 전과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와 딸의 의견을 들어줬을 텐데 오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 영미 여사는 은채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은채야, 저 가정부 조심해야겠어. 왜요, 엄마? 아버지가 저 애한테 관심 보이시잖아. 뭔가 이상해. 설마 아빠가 젊은 가정부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야. 더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어. 영미 여사는 딸에게 21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회장의 첫 번째 아내와 실종된 아기에 대해서요. 은채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설마 서진이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큰일이야.
너의 상속분이 줄어들 거야. 그럴 순 없어요. 절대 안 돼. 모녀는 서진이를 제거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진이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만들어 해고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면 회장님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영미 여사가 차마 은채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년 전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영미 여사 본인이었다는 것이었죠. 사실은 이랬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그녀는 대학 시절 우진 회장과 2년간 연애를 했으나 우진 회장이 군대를 간 사이 같은 학과의 다른 남학생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자 우진 회장을 버리고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했죠. 이혼을 하고 나서 영미 여사가 찾은 것은 염치 없게도 다름 아닌 우진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진 회장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며 아내의 뱃속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녀는 질투가 났습니다. 우진 오빠는 내 건데. 전현이 뺏었어. 내 인생은 이렇게 개차반인데. 전현은 우진 오빠를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다니. 결국 그녀는 폭우가 내리던 그날 우진 회장의 자동차 타이어에 몹쓸 짓을 해서 사고가 나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영미 여사는 이미 숨을 거둔 우진 회장의 아내와 아직은 숨을 쉬고 있는 우진 회장, 그리고 생후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 아니,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그 아이를 작은 상자에 담아 서초에 있는 사랑의 집 앞에 놓아두고 도망갔습니다. 평생을 아무도 모를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이는 숙소에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잠들었어요. 자신을 둘러싼 음모에 대해 전혀 모른 채 평화로운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이를 향한 적대감은 더욱 노골화되었어요. 은채는 친구들을 집에 자주 불러 파티를 열었고 그때마다 서진이를 하인 취급하며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일을 더 만들어 서진이를 지치게 했죠. 어느 날 오후 서진이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채가 친구 3명과 함께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은채야, 너 가정부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굴어? 깨? 괜찮아, 그래도 돼. 안 그러면 주제를 몰라. 그래도 좀 불쌍한데. 불쌍하긴. 보육원 출신이 이런 좋은 집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서진이는 청소기를 들고 있다가 손이 굳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출신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다니.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은채가 말했습니다. 야, 가정부. 여기 소파 밑에 먼지 있는데? 제대로 안 했네? 서진이가 다가가 확인하려 하자 은채는 일부러 발을 뻗어 서진이를 걸었습니다. 서진이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청소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죠. 어머, 조심해야지. 덜렁거리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서진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일어나 청소기를 다시 집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다야? 일 제대로 해. 그날 저녁 식사 준비 중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미 여사가 귀중품 보관함을 열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 더 크게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 반지가 없어. 누가 가져갔어?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진 회장과 은채가 달려왔고 가정부들도 모였어요. 영미 여사는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이건 수천만 원짜리 반지라고.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사라졌어. 회장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이후로 누가 방에 들어왔나? 청소는 서진이가 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진이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이는 창백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 어제 네가 내 방 청소했잖아. 청소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어요.
은채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경찰 부를까요? 우진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진정하고. 서진 씨, 정말 모르나? 네, 회장님. 정말 모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영미 여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네가 안 했다는 증거? 저는, 서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혼자서 청소했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었죠. 영미 여사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네 방 수색해도 되겠지? 네. 제 방을요? 당연하지. 네가 안 가져갔다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 서진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테니까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확인하세요. 영미 여사와 은채, 그리고 우진 회장까지 함께 서진이의 지하 숙소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만 있었어요. 영미 여사가 옷장을 열어 젖혔고 옷가지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숨겨놨나? 서진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은 절대 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영미 여사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갑자기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사라진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서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아니에요. 저 그거 모릅니다. 어떻게 거기? 영미 여사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네가 가져갔구나.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고. 아닙니다. 정말 저 아닙니다. 누가 제 방에 몰래 넣은 거예요. 은채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다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야? 보육원 출신이라 그런가. 손버릇이 나쁘네. 서진이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자기 방에 반지를 숨겨놓은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우진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실망이네. 회장님, 정말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믿나? 당분간 일을 중단하게. 추후 처리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네. 서진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대로면 해고당할 게 뻔했어요. 해고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죠. 영미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이 방에서 나오지 마. 식사는 갖다 줄 테니까. 사실상 감금이었습니다. 서진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모두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서진이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서진이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억울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누명을 쓰다니. 하지만 울음을 멈춘 후 서진이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기 방에 반지를 숨겼을까? 영미 여사? 은채? 아니면 다른 누군가? 위층에서는 영미 여사와 은채가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악마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완벽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저 애는 끝이야. 아빠도 실망하신 것 같던데요? 그래. 이제 회장님도 서진이한테 관심 끊을 거야. 두 사람은 계획이 성공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우진 회장은 서재에 앉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서진이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저렇게 절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정말 도둑일까?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아내가 쓴 편지였어요. 여보, 우리 딸한테 줄 목걸이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랍니다. 참 예쁘죠? 회장은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이가 하고 있던 목걸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목걸이가 정말 아내가 만든 그 목걸이일까?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이는 지하방에 갇혀 지냈어요. 식사는 수키 씨가 몰래 갖다 줬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선생님, 저 정말 안 했어요. 나도 알아. 근데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키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곧 해고 통보받을 거야. 서진이는 절망했습니다. 해고되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했어요. 일자리도 집도 없이.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인생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정원이 보였어요. 자신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태어날 때부터 버려지고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는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왜 내 부모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이 세상에 내가 기댈 곳은 없어. 서진이는 목걸이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만약 부모가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도 서진이 편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갔죠. 서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살아남을 거야. 어떻게든. 일주일 후, 우진 회장이 서진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재에 들어갔어요. 회장의 표정은 무겁고 심각했습니다. 서진 씨 앉게. 네, 회장님. 서진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많이 고민했네. 자네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했어.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크네. 회장님, 정말 저 아닙니다. 누명입니다. 증거가 자네 방에서 나왔네. 어떻게 믿나? 서진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로 해고하겠네. 퇴직금은 줄 테니 그걸로 새 출발하게. 회장님, 미안하네. 하지만 이 집안에서 도둑질한 사람을 계속 둘 수는 없어. 서진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마지막까지 당당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서진이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이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목걸이. 그게 전부였어요. 수케 씨가 들어와 서진이를 껴안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너 어디 갈 데 있어?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일단 찜질방이나 고시원에서 지내며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강해요. 여기 조금이지만. 수케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몇십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거라도 받아. 당분간 생활비로 써. 서진이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후 2시 서진이는 캐리어를 끌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영미 여사와 은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가. 다신 오지 마. 은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진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서진이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저렴한 고시원들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고시원은 만실이었고, 두 번째 고시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고시원에서야 겨우 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창문도 없었죠. 서진이는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떨어졌죠. 전 직장에서 추천서를 받지 못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면접에서 퇴사 이유를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이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어요. 수케 씨가 준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급여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죠. 어느 날 밤 서진이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때문이었어요. 편의점 주인이 119를 불렀고 서진이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서진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죠.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진이에요. 제대로 못 드셨죠? 네. 입원하셔야 하는데 보험 있으세요?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도 없었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일단 응급처치만 하고 퇴원하셔야겠네요. 입원비 부담되실 거예요. 서진이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자신의 인생은 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죠.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거라도 팔까?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이 목걸이는 자신의 유일한 정체성이었으니까. 부모의 흔적이었으니까. 서진이는 목걸이를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그 시각 한남동 저택에서는 우진 회장이 서재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진이를 내보낸 후로 계속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녀의 목걸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진이의 출생 기록을 조사하기로.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셈이었죠.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 했을까? 여보, 내가 우리 딸을 찾을 수 있을까? 회장은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21년 동안 찾아 헤맨 딸. 혹시 서진이가 그 아이라면? 자신은 친딸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은 셈이었습니다. 반면 영미 여사와 은채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사라졌으니 더 이상 위협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미 여사는 한 가지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목걸이만 없으면 그녀의 그 끔찍한 과거는 더 이상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은채야, 그 목걸이를 확보해야 해. 무슨 목걸이요? 서진이가 하고 있던 은목걸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 어떻게요? 이미 나갔는데. 영미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있지. 그녀는 사람을 고용해 서진이를 미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목걸이를 빼앗기로 계획했죠. 목걸이만 없애면 회장님도 의심을 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걸이를 안 주고 버틴다면 걔를 그냥 없애버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가 편의점에서 퇴근하던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리 내놔. 네. 남자들이 서진이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서진이는 소리쳤어요. 도둑이야. 하지만 늦은 밤이라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가방을 뒤지다가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이거다.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서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남자 한 명이 서진이를 밀쳤고 서진이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고 피가 났습니다. 목걸이 내놔. 남자들은 목걸이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서진이는 일어나 쫓아갔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곧 남자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마저 빼앗겼어요. 부모의 흔적, 자신의 정체성,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서진이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CCTV도 없는 골목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죠. 경찰은 형식적인 조서만 받고 찾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서진이는 고시원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일도 나가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서진이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 씨, 계세요? 수키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이는 힘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어머,
이게 무슨 꼴이야? 수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얼굴은 her쑥했어요. 수키 씨는 서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서진이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참 가슴 아픈 상황이죠. 서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누명을 쓰고 일자리를 잃고 심지어 자신을 버렸다고 믿고 있던 하지만 항상 그리워해왔던 부모님의 유일한 흔적이었던 목걸이마저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동이 트는 법이잖아요. 서진이에게도 곧 전환점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나흘 후, 수키 씨의 도움으로 서진이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키 씨가 매일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줬거든요. 서진아,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선생님,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네가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 수키 씨의 말에 서진이는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대로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자신은 결백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서진이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하루 8시간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를 꽉 물고 참았죠. 어느 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서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니? 뭔가 사연 있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참 기특하다.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서진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테니까요. 한편 한남동 저택에서는 우진 회장이 사설 탐정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탐정은 서진이의 출생 기록을 조사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회장님, 한서진 씨는 2004년 3월 15일 서초구 소재 보육원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생후 약 일주일 정도로 추정됐고요. 3월 15일. 예전에 서진이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었던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 목에는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 역시 서진이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진이가 자신의 딸임이 확실하다고 회장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서진이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지금 그 애가 어디 있나? 그게 현재 강남구 소재 고시원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고요. 회장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친딸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어요. 게다가 지금 그 아이가 고시원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고 있다니. 내가 대체. 회장은 자책했습니다. 21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을 찾았는데 자신의 손으로 내쫓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죠. 탐정,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네.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진이의 목걸이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회장은 몰랐어요. 탐정은 조사를 계속했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목걸이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한 달 전 골목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걸이를 빼앗겼고요. 회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목걸이를 노린 거라고 직감했죠.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미. 회장은 아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21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운 매일 밤을 보냈던 한 남자의 분노가 무겁게 실려 있었습니다. 영미 여사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들어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당신이 서진이 목걸이 훔쳐간 거 맞지?
영미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거짓말 마. 사람까지 고용해서 강도질을 시켰잖아. 증거라도 있으세요?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했죠. 당신, 서진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영미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시인이었죠.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딸을, 내 친딸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단 말이야? 친딸? 증거 있어요? 목걸이가 증거야. 그 목걸이는 내가 직접 딸 목에 걸어준 거라고.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당신, 정말, 회장님도 생각해보세요. 만약 서진이가 정말 딸이라면 은채의 상속분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돈?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했어? 돈만이 아니에요. 제 자리도 위협받잖아요. 저는 그냥 우리 딸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회장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을 지킨다고? 당신은 내 친딸을 짓밟았어.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회장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가며 차갑게 말했죠. 변호사 연락하게. 이혼 절차 밟을 거야. 영미 여사는 창백해졌습니다. 이 이혼요?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회장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영미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다음 날, 우진 회장은 직접 서진이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회장이 허름한 동네 식당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서진 씨 어디 있나? 식당 주인이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은 주방으로 들어갔고 설거지하는 서진이를 발견했습니다. 서진이는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서진 씨. 미안하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이는 당황했죠. 무슨, 자네가 내 딸인 것 같네. 서진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21년 전 실종된 딸 이야기, 목걸이 이야기, 그리고 탐정 조사 결과까지. 서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회장님의? 그래, 내 딸이야. 강혜진, 그게 자네 본래 이름이네. 서진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평생 찾아 헤맨 부모가, 그것도 재벌 회장이었다니. 현실 같지 않았어요. 회장은 서진이를 부축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네를 도둑으로 몰고 내쫓고, 아버지로서 최악이었어. 저는, 서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슬픔, 기쁨, 분노, 안도감. 모든 게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야. 하지만 사모님과 은채님이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 거야. 회장은 서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21년 만에 재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서진이는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았어요. 서진이는 다시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정부가 아닌 딸의 신분으로요. 회장은 집안 식구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네. 영미 여사와 은채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특히 영미 여사는 시장 횟집 어창에서 방금 막 잡아 올린 고등어처럼 떨고 있었어요. 회장이 서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아니, 혜진이는 내 친딸이야. 은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1년 전 실종됐던 내 딸이 바로 혜진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도 곧 나올 거네. 영미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이를 노려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애가 어떻게 아버지 딸이에요? 유전자 검사하면 알 수 있어. 하지만 난 이미 확신해. 목걸이가 증거야. 목걸이는 도난당했잖아요.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누가 훔쳐갔는지도 알아. 네 엄마가 사람 시켜서 빼앗게 했지. 영미 여사가 부인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곧 찾을 거야. 탐정이 조사 중이거든. 영미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이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혜진이한테 도둑 누명 씌운 것도 당신들 짓이지. 그건 반지를 일부러 혜진이 방에 숨겨놨어. 맞지? 은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혜진이는 이 집의 정식 가족이야. 강혜진, 우진그룹 회장의 장녀로서. 영미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당신과는 이혼할 거야. 변호사와 상의 중이네. 이혼은 안 돼요. 저도 권리가 있어요. 물론 위자료는 줄 거야.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순 없어.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 딸인데. 넌 내 딸이 아니야. 영미의 딸일 뿐이지. 회장의 말에 은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은채는 영미 여사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어요. 우진 회장과는 핏줄 관계가 없었죠. 그래도 저희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미안하지만 나도 너희 엄마처럼 내 친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네. 영미 여사와 은채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서진이, 아니, 혜진이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혜진이는 정말 우진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회장은 기뻐하며 혜진이를 껴안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네. 넌 내 딸이야. 혜진이도 울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부모님을 드디어 찾았으니까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야. 하지만 영미 여사와 은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혼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죠. 회장의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회장님, 이혼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미 씨 측에서 재산 분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상관없네. 법대로 주면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영미 씨가 혜진 양의 친자 관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장은 황당했습니다. 말도 안 돼.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했는데.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슨 이득이 있어 그런 짓을 하겠나? 그래도 소송 전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려고요. 혜진이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막 찾은 가족인데 또다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장은 혜진이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한편 영미 여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언론 플레이였죠. 그녀는 기자를 불러 인터뷰를 했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딸이라며 저와 제 딸을 내쫓으려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가족을 버리고요.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일부는 회장을 비난했고 일부는 진실을 궁금해했죠. 우진그룹 주가도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1년 전 제 딸이 실종됐습니다. 그 딸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고요. 가족을 찾은 게 죄입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영미 여사와의 관계는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요. 혜진 양은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우연히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세상을 떠난 전처가 만든 목걸이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기자회견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점차 회장 편으로 기울었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혜진이는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SNS에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어요. 일부는 축하했고 일부는 의심했습니다. 혜진이는 혼란스러웠죠. 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래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하거든. 며칠 후 경찰이 목걸이 도난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CCTV 추적과 증인 조사를 통해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은 자백했습니다. 영미 여사가 시켰습니다. 목걸이를 빼앗으라고. 경찰은 영미 여사를 소환했습니다. 영미 여사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확실했어요. 범인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 돈거래 내역까지 다 나왔죠. 저는 그냥, 영미 여사는 무너졌습니다. 절도 교사죄로 기소될 상황이었어요. 은채도 공범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반지 누명을 씌운 것도 밝혀졌거든요.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게. 영미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당신은 내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네. 혜진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영미 여사와 은채는 절도 교사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벌가의 스캔들은 언제나 대중의 관심사였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차영민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피해자를 미행했고 목걸이 강탈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입증됩니다. 영미 여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남편을 현혹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다고 범죄가 정당화됩니까?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은 영미 여사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재판장에 앉아있던 검사가 전화 한 통을 받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피고가 과거 21년 전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 사실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진의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과거 혜진이의 실종 시점에 벌어졌던 사고 자료를 조사하다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차량 바퀴에 찔려있던 작은 칼의 손잡이에서 영미 여사의 지문과 유전자를 발견했던 거였습니다. 피고에게 21년 전 원고 강혜진 양의 모친 살인 혐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은채에 대한 재판도 열렸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혜진이 방에 몰래 숨긴 사실을 시인했어요. 저는 그냥 질투가 났어요. 아버지가 서진이한테만 관심을 보이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겁니까? 죄송합니다. 은채는 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은 냉정했죠. 결국 영미 여사는 징역 10년, 은채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자 영미 여사는 법정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은채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혜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은채와는 전혀 다른 이유였죠.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고 분했거든요. 재판 후 혜진이는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억울했습니다. 도둑으로 몰리고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영미 여사를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경영을 배우려고 합니다. 제 자리를 찾고 싶어요. 혜진이의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우진그룹의 상속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며칠 후 혜진이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했어요.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장도 그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네가 실력으로 인정받길 바란다. 네, 아버지. 혜진이는 영업부에 배치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그녀를 특별하게 대했지만 혜진이의 성실함을 보고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혜진 씨,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당연하죠. 배울 게 많으니까요. 혜진이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MBA 과정도 등록했죠. 늦은 시작이었지만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영미 여사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도 재산도 자유도.
은채는 집행유예를 받아 출소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SNS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났거든요. 악녀, 사이코, 반성하지 않는 재벌 2세. 은채는 외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죠. 결국 해외로 도피하듯 떠났습니다. 혜진이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혜진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큰 계약도 따냈죠. 회장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혜진아, 이제 임원회의에 참석해도 되겠네. 정말요, 아버지? 그래. 네가 충분히 능력을 증명했어. 혜진이는 감격했습니다. 가정부에서 재벌 상속자로, 그리고 이제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경영자로. 긴 여정이었죠. 어느 날 혜진이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회장과 함께요. 묘비 앞에서 혜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혜진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도난당했던 목걸이는 경찰이 되찾아줬거든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목걸이 덕분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감사해요. 회장도 아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딸 찾았소. 당신이 시켜준 대로 목걸이를 물려줬고, 덕분에 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부녀는 한참을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혜진이는 우진그룹의 이사로 승진했어요. 실력과 노력으로 쟁취한 자리였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했죠. 이사회에서 혜진이가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신규 사업 진출이 성공적이었고요.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진이의 리더십은 탁월했어요. 겸손하면서도 단호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면서도 원칙은 지켰죠. 회의 후 회장이 혜진이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이제 부사장으로 올리려고 하네. 아버지, 아직 이르지 않나요? 아니야. 네가 충분히 자격이 있어. 이사회도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혜진이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거리를 헤매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 부사장이 되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마워할 건 없어. 내 실력이야. 부사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 강혜진 부사장 취임. 가정부에서 재벌 2세로, 그리고 실력파 경영인으로. 혜진이는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혜진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한편 출소한 영미 여사는 초라한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대부분 회장에게 넘어갔고 남은 돈으로 근근히 생활했죠. 은채는 여전히 해외에 있었고 연락도 뜸했습니다. 어느 날 영미 여사는 TV에서 혜진이의 취임 소식을 봤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혜진이를 보며 영미 여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영미 여사는 매일 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참회하며. 혜진이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혜진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보육원과 고아원 지원 사업이었어요. 저도 보육원 출신입니다. 그곳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회사가 도와야 합니다. 이사회가 승인했고 우진그룹은 매년 수십억 원을 보육원 지원에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시설을 개선하고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혜진이는 직접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자란 사랑이 집도 찾아갔어요. 원장 선생님은 혜진이를 보고 울었습니다. 서진아. 아니 혜진이. 정말 잘 됐구나. 선생님 감사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네가 열심히 살았어. 혜진이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 준비하세요.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희망을 보았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혜진이는 30살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회장도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혜진아, 네가 회사를 이끌어야 해.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능력을 증명했어. 혜진이는 고민했습니다. 회장이 되는 것은 큰 책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혜진이는 결정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혜진이의 취임이 발표되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역사상 최연소 여성 재벌 회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 스토리가 드라마틱했죠. 취임식 날 혜진이는 단상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우진그룹을 더 나은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직원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공정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께 희망이 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가정부에서 회장까지 믿을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아니야, 혜진아. 내가 고마워. 네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줘서. 부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21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며칠 후 혜진이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미 여사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혜진이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혜진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다만 이 편지를 통해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에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복하세요. 혜진이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직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진전이었죠. 혜진이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답장을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혜진이는 바쁘게 지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회의를 주재했죠. 때로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는 과거에 일했던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서진아. 아니, 혜진이지.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TV에서 봤어. 정말 대단해졌네. 혜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일자리 주셔서 살 수 있었어요. 에이, 내가 뭘. 네가 열심히 한 거지. 혜진이는 아주머니께 식당 확장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죠. 혜진아,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혜진이는 과거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수키 씨에게는 집을 선물했고,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드렸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사람들은 혜진이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성공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았죠. 시간이 흘러 혜진이는 35살이 되었습니다. 우진그룹은 그녀의 경영 아래 더욱 성장했어요. 매출은 2배로 늘었고 직원 복지도 개선되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되었죠. 어느 날 혜진이는 어머니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 덕분에 아버지를 찾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엄마가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잘했다. 고생했다. 우리 예쁜 딸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죠. 앞을 보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것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보상받는다는 것을 그녀의 인생이 증명했죠. 그리고 혜진이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더 나은 회사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혜진이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가정부로 시작해서 도둑 누명을 쓰고 거리로 내몰렸다가 결국 자신의 뿌리를 찾고 회장이 되기까지 긴 여정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혜진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죠. 인생은 때로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혜진이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실의 힘을 보여줍니다. 영미여사와 은채는 거짓과 음모로 혜진이를 짓밟으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어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혜진이는 아직 영미여사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도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욕심이 생기고 때로는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결국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혜진이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희망을, 성공하신 분들께는 겸손함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